근데 FOMC 회의가 지나면 좀 시장의 악재들이 사라질 줄 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반전 포인트 그리고 뭔가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반전 포인트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패드 쪽으로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잦아들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이따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드 쪽이 그렇다라고 해서 신뢰를 좀 시장 쪽에서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완전히 믿지 말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하고 패드가 어떤 이해관계가 약간 좀 이 간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08년 이후 또 그리고 작년에 나타났었던 그 정책의 그 힘 이쪽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당시 정책 개입 사례를 한번 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인트 루이스 패드 쪽의 자료인데 레포 시장 개입하고 중앙은행 달러 수합을 구해왔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이번에 작년 3월부터 7, 8월까지 이어졌었던 그 모습하고요. 그리고 한참 전에 2008년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자료들을 다 한 화면에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위쪽이 레포 시장이고요. 아래쪽이 달러 수합인데 2008년 쪽 그 왼쪽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좀 솟아오른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이 개입을 한 강도를 얘기를 하는데 레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이 더 강했었죠. 그리고 달러 수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모든 경우가 그렇게 길게 영향력이 길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지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포 시장을 개입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이야 사실 1, 2개월이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죠.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달러 유동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앙은행별로 미스매칭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것과 돌아오는 자금이 미스매칭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풀었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정말로 달러 쪽에 문제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목적을 가진 조치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면 흡수하고 제거하고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게 맞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SLR에 대한 얘기는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없어져야 될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연준 쪽에서 정책을 바꾸느냐, 대차대조표를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줄어들면은 뭐 이게 또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 추이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아까 유동성, 단기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는 저렇게 줄어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걸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 감소하는 착시 효과였고 국채 시장 개입은 팬데믹 이후에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입됐다가 빼버리는 그런 유동성 때문에 착시 효과가 날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슈는 사실 이런 만들고 있는 그 주체가 패드가 아니잖아요. IB 쪽이란 말입니다. 해외 IB 쪽이요. 해외 IB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장사 좀 더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정리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본질을 벗어나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에 국채 발행 일정이 제가 이번 주 오늘 지나서 내일 밤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FRN이 있고 내일에 7년물이 또 하나 국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은 마무리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좀 지나서 다음 국채 발행 일정까지는 4월 둘째 주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는 공백 기간이 생길 테고 4월 달부터는 제가 예전에도 표를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공급 그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이 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좀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뭐 안 좋게 계속 뭐 우격 다짐식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미국 국채 발행 일정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는 해외 투자자 참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해외 투자자가 증가할 만큼의 규모가 나타나려면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 이슈 같은 것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어떤 식의 이 국채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급과 수익률과 향후의 국채 발행 일정에 따른 가격 추이를 놓고 계속 우리가 짐작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페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일부가 불신을 하고 좀 신뢰를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불신이 신뢰의 강화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시장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월 말 4월 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나타나면서 지금 불안 요인이 우리가 수치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4월에 국채 공급이 이제 수급이 안정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되는지 여기까지만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전 포인트 우리가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노이즈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긴 할 거지만 결국에는 신뢰감을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걸 주로 보면 되나요? 이번 주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출입 지표나 아니면 뭐 총생산 지표, GDP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장성을 중요시 생각을 해왔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PCPI 지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전망치가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고 그 26일 날 발표 예정인데 과연 무엇을 봐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CPI 전망치를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 거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비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고 끝부분에서 이제 페드의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 냈었던 전망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저 인플레이션이 툭 튀어오르는 그 전망치가 언제냐면은 4월 지나서 5월 정도부터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사이가 급하고 6월 지나면서 좀 옆으로 눕죠. 그다음에 7, 8월을 정점을 치면서 2% 넘어선 다음에 꼬꾸라지는 거죠. 어제 또 연준 인사 누군가가 또 그 얘기 했습니다. 2% 넘어설 것이라고요. 리바이벌 할 뿐이죠. 이거는 벌써 연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몰랐었던 것이 아닌데 시장에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떨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이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예상보다는 좀 일러진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틀린 게 맞습니다. 페드 쪽이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앞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속도 면에서도 틀리고 있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6일에 봐야 될 거는 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난달 올라오는 속도만큼이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또 계속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4월 말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 표처럼 조금이라도 좀 누워야지만
페드를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시장이 나올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지표로 결론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지표에서 만약 속도가 많이 슬로우 다운 된다면 우리가 좋게 시장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지난달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불안감은 또 지속되면서 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표에서 볼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빨리 올라갈 것인가고 만약에 실패하면 최소한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부담감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 이번 달에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급락을 한다거나 시장이 뭐 하락 전환한다 이렇게까지 우려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저 표에 나와 있듯이 인플레이션을 페드 쪽에서는 다 전망을 했었고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했는데 시기가 좀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은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써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IB 채권 투자하는 그쪽 부문에서는 그때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채권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객관적 시각으로 좀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틀린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 거의 맞춘 사람을 욕하고 탓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맞춘 사람이 계속 맞출 수가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한 5월 사이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달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국내 증시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 악재는 그대로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괜찮을 때는 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디커플링 이게 왜 나타나는지 한번 수치로 또 한번 확인하려고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대만 지수 이 세 개를 11월부터 수익률을 구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까만 게 대만이고 빨간 선 코스피가 쭉 가다가 갑자기 11월부터 미친 상승을 보이죠. 1월까지.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시장보다 이 지수 자체가 10%포인트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이 11월부터 저 수익률 나스닥을 넘어서면서 확 올라가셨던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고점까지 무려 10월 이후에 코스피가 42%고요. 나스닥이 26%, 대만이 29%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격이 과다하게 쫙 벌어진 다음에 지금 축소 과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벌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코스닥 시장에서 그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저 기간 동안에 26%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코스피 시장은 안 좋아서 빠진다 이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락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이머징 마켓 시장이 저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EMBI 스프레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BI 스프레드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EMBI 스프레드의 근본이 되는 미국 중기물 국채 수익률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ETF를 비교하면 바로 그것이 쉽게 나타나니까요. ETF 표를 한번 두 개의 수익률 표를 구해봤습니다. 위에 파란색 미국 중기물 국채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저 간극을 좀 더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까만색 박스권 정도로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더 스프레드를 벗어나면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까만색 스프레드만큼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일, 유동성이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금리 많이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지만 기준금리 안 올리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은
이제 시장 금리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쪽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빨간색 선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파란색 선보다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이 간격을 줄여야 될 텐데 오히려 이머징 마켓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 빨간색 선이 쭉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단순히 미국의 상황만 지금 볼 필요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시장이 약간 좀 변수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의외로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머징 마켓 쪽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불안 요인은 향후의 금리 추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부터는 이머징 마켓 쪽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머징 마켓이 좀 살아나려고 한다면 특히 코스피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격을 줄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상승하면서 밀어 올려야 되는 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올 때까지 이 채권 금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흐름 자체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좀 점검을 하면서 약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감안해서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